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 특별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괜찮은 건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 읽기 코너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또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달력을 보면서 2023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구나 새삼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상반기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이런 일은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관심과 애정, 칭찬이 필요한 애청자분들 모두 모여주십시오. 시사야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가운데 8건이 법원으로부터 불수리 결정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2건도 하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반려됐고 또 다른 한 건은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 문턱을 넘은 공탁금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건데요. 법원이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피해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다시금 따져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3인당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가 일본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츠바키 류코 의원은 가해 기업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지 않으면 잘못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요? 네, 오늘 대통령실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는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김태효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우리의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과 투자 분야의 협력 확대를 비롯한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습니까? 네, 김태호 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일본과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를 확인한 셈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한일 정상회담 예정에 대해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일어난 이슈이니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 주변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일본 측에서 언급이 있다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하에서 필요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한테 어떤 요구나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건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내일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 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면서 내일 1일 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저녁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고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국회 본청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여서 1박 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또 당직자, 보좌진, 지지자들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 대회를 열릴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를 통해서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을 유포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를 향해 이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 같다면서 괴담이 어떻게 과학을 이길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새롭게 신설한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예. 이 특보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정돼서 임명돼서 2011년 1월까지 약 3년 동안 재직을 한 인물인데요. 참고로 당시 문화부 2차관이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실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인연이 있네요. 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동관 지금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도 이제 특보직을 맡고 있고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른바 이제 MB맨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속속 이제 요직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편 오늘 6명의 차관급 인선도 추가로 단행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성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그리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그리고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임명됐습니다.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이번 개각 및 그 유인촌 특보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없었고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첫 개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었는데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 이제 6.29 개각 때 이 지명이 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냈고 오늘 21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까?
네,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이런 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에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고 이 시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돼 활동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 입장을 통해 네.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 이것도 좀 야당의 공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깜짝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노선 종점이 변경돼서 이른바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돌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고속도로 안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원 장관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예. 심지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선산으로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서 백지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 이상 축축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정부 여당은 이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 당정 협의까지 열었는데요. 이 당정 협의가 정책 사안을 세부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열린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 장관은 뭐 어떠한 청탁과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관니까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 원 장관 사실 아까 이제 이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발언도 뭐 오늘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 끝나고 나서 결과 발표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끝나고 결과 발표를 하고 이제 기자들과 이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여당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돌연 이 그 안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가지고 이 입장을 갑자기 발표를 한 건데요. 아니 참.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으면은 당장협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를 보통 바로 하는 게 발표 보통인데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언론들의 뭐 이제 뭐 굳이 이걸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당시 네. 그래서 한 11시 12시 때 나온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 예. 기사들이 처음에 그 잡힌 주제하고 약간 좀 바뀌는 뭐 그런 경우도 갑자기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예. 원 장관은 그 백지화 입장을 발표한 후에 제가 김여사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교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상임위에서 말하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권력층 의원 민간으로부터 연락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지시한 일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신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고 무거움이 밝혀지면 민주당 간판을 내리시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판 붙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이제 기자들로부터 예. 아니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주민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원 장관은 입장을 발표한 것뿐이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하겠다면서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데 아니 사흘 전에 원 장관이 민주당 쪽에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뭐 언론 보도도 있었죠. 제기를 하니까 이거 노선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통상적인 예로 보면 그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흘 만에 이렇게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결정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뭐 원장관한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언제 결정했다 이거는 사실 뭐 이전에 그 이런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있는 뭐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네. 이 대통령제가 논의해서 결정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원 장관이 본인 판단임을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 고속도로 종점이 있는데 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수천 평 정도가 있다. 이거 하고 그 이전에도 양평군 공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종의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땅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것도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들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어제 JTBC 방송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선산 등 기존에 알려진 이제 그 김건희 전 대표 일가 토지 외에도 이 대통령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전 대표의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회사 ESIN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유한 토지도 이 이제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변경된 그 종점 예정지 인근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ESIND라고 하는 회사가 그 공흥동의 아파트 개발을 주도한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근방에 그 고속도로 근방 종점의 주변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또 어머니 이렇게 다 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표에 대해서 주모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런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사업을 대하는 태도냐, 국책사업이 장난이냐고 힐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분 나쁘면 국민이 맡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느냐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국의 장관이 감정을 통제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 장관이 자신을 향해 장관직을 내려놓자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선 장관직 걸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국민 삶, 국가 미래를 가지고 자꾸 도박을 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건 원 장관뿐 아니라 최근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했던 얘기 등을 좀 두루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원영선 미디어 법률단장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서 이 이해찬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는데요. 원 단장은 기자들에게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면서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것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발언이 방송됐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식 장관도 원희룡 장관도 아까 장관직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장관직을 걸겠다고 그랬습니까?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면서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 토벌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간도특설 때 복무할 당시 나이가 22살이었다면서 그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항일하던 중국인 내진 비적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날 이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최근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이 박민식 장관이 그 한국방송 KBS TV 1호 진단에 나와서 독립지사에 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돼서 전수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혹시나 가짜 독립유공자가 있지 않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같은 날 보훈부도 이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제 서훈을 박탈할 수 있다.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손혜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등에 대한 서훈 박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까? 네, 박 장관은 앞서 이제 전해드린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민주유공자 법안은 주무장관인 보훈부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면서 지금 상태라면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등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네요.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은 총파업 4일째인 6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등 표현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킬러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실질임금 대폭 인상, 안전한 바다, 안전한 식탁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이 오후 8시 이후에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노조의 대명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결정은 이거랑 취지가 좀 다르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집회 시위 자유 문제로 판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한 쟁점은 그거였고요. 이제 예. 오세훈 시장은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은 귀족 노조라서 이렇게 약자라서 표현의 자유를 이제 말하자면 그 출퇴근 어떤 교통 상황 이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언제나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계하고 간담회를 가졌네요. 네, 민주당은 오늘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계와 연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동탄압 대책 태스크포스는 오늘 국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노동 3권, 기본권, 언론자유, 평화통일, 국민통합 등 오랜 시간 지키고 가까운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항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하면서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막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현 정부는 양대 노총을 때리며 정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즐기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희생양을 노조로 해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요? 네, 오늘 김은경 혁신위가 이 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 그 민주당의 지금 주류 세력 또 지도부를 겨냥해서 아주 강한 그 자체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당을 향해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 정치만 하다 자중질환이다 이런 고강도 비판까지 네. 나왔는데요. 네. 포문은 김은경 위원장이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사실상 김영주 국회의장 논란을 지적한 건데요. 네. 혁신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서복경 혁신위원 발언은 더 직설적이었는데요. 네. 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면서 김영주 부의장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 어쨌거나 그 일로 당이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또 이상민 의원 옆집 불경하는 것이냐 말씀을 조심해줬으면 한다.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 조직이 아닌 노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좀 눈이 좀 휘둥그레셨는데요.
이 뒤를 이어서도 이제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남희 윤형중 의원도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건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들은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 그리고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상반기 잘 해낸 일, 크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줬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42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 올해 상반기 전직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쳐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2개월 동안 스터디 카페에서 아들뻘 되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005님. 저는 매일 운전을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지금의 제 모습이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루에 3회 이상 양보 운전하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저 좀 멋지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날개짓이 많은 분들한테 안전운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주제로 저희가 문자 계속 받을 테니까요.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두 달 전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를 두고 부실 시공 논란이 계속되니까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실 시공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규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지금 국토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네네, 그렇죠. 어제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요 중간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어제 이제 국토부의 그 사고조사위원회에서요 이제 실제 철근 누락과 관련돼서 이제 원인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철근 누락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철근 누락을 시공하지 않았던 이런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설계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구조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전담 보강근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지만, 이걸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이 도면에서는 그게 이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면상에서 철근이 이제 누락이 돼서 일부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인정이 되겠지만, 또 시공사인 GS가 시공을 하면서 역시 이제 철근 상서 도면을 또 다시 또 세부적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철근 상서 도면 자체에서도 역시 누락이 됐었던 거고, 또 이마저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 팀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해서 주차장이 붕괴됐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까지, 그리고 이것을 관리 감독할 이제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동안은 사실 설계상의 문제는 별로 지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뭐 부실하게 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철근을 덜 넣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보통은 이게 지금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발주처가 이제 LH죠. 네. LH가 그 설계도면 확인하지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LH가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게 이제 당연한 그 업무인 것이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그 관리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는 설계사가 하게 되거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예.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이 철근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기술사, 건축 구조기술사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도장까지 찍고 있는 이런 형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LH 입장에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 구조기술사가 수행을 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설계 현재 단계에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올바르게 아마 설계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아마 좀 믿고 아마 가셨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구조 설계라든지 구조 어떤 관련된 이런 철근 배경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또 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걸 이제 하셨던 현재 그 담당자들이 이런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것을 걸러내지 못했던 아마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관행에 젖어서 아마 실질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도 뭐 많은 분들이 다 보셨지만 감리 제대로 하면 사고 또 막을 수 있잖아요. 네네, 감리도 그렇죠.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결국은 감리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철근 누락됐던 거 이건 기본적으로 감리가 철근에 대해서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예. 이걸 이제 검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감리들이 이 어떤 지하 주차장이다 또는 아파트다 그러면 모든 곳에 대해서 원래는 검색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역할인데 예. 현실상에서는 어떤 특정 부위들, 어떤 샘플링에서 이제 했던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아마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서 이게 고의에 의해서 철근을 누락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갖다가 누락을 했는지 또는 작업자들 필성 때문에 누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사안이죠. 네. 시공사가 GS건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여기도 또 하청에 재하청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사고 조사 그 보고서 사항에서는 예. 재하도금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서류상에서는 재하도금이 없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서류상에서는 전부 다 완벽합니다. 재하도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하도금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최근에 그 경기도 어떤 모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제 받았던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네. 이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가 주는 건 정상이거든요. 건설하는 기본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전문업체인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철근을 이제 별도로 하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 간의 관계는 어떤 서류를 남기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불법이니까요.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둘이 이변 계약을 한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구도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전문업체가 철근 팀장에게 이제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인정을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철근 팀장이 다시 또 중국 이제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 중국 팀장이 또 있어요. 철근 팀장이. 그러면 중국 팀장에게 이걸 또 넘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중국 팀장이 이걸 다시 또 동남아 팀장한테 또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4단계, 5단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철근의 현재 그 지하도급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야기를 제보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네. 실은 철근 팀장이 철근 작업을 할 때 서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인천 사고도 서류상에서는 완벽한 걸로 돼 있어서 지하도가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아마 지하도가 있었을 것이라 어떤 관례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건설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철근 좀 뺀다고 해서 그게 원가가 얼마나 절감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재하도급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철근을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그렇죠. 그래서 당초 이제 GS가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본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철근이 일부 개소가 누락이 됐는데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뭐 실은 누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GS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네. 그렇지만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단계, 4단계까지 이제 불법으로 제하도를 가다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철근을 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1,000만 원도 되게 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철근 실제적으로 시공하지 않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금액이 한 2,0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뭐 타 어떤 철근 팀장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도 철근을 빼먹었었고 지금도 빼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번 사고를 좀 기회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 굴제 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인데 이런 데서 시공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이렇게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게 드러나자 GS건설은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지금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더 그 입주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재시공을 하게 되면 현재 건축이 돼 있던 것을 전부 철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철거 기간이 아무리 못해도 1년 반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뭐 광주 하정동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작년에 1월달에 발생이 됐는데 이제 올 6월에 이제 해체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가 네. 1년 6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해체를 한다. 그러면 2, 3년 정도 빨라야 2,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게 한 2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예. 그렇다고 보면 한 5년 정도는 아마 기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도 5년 후에나 아마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럴 경우에 배보상 못 받습니까? 배상 관련해서는요, 이제 지체상금이라는 걸 이제 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언론에서 도대체 이제 과연 공사비가 얼마가 더 추가 소요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체상금은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상금을 환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억 정도 이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거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한 3,500억 정도. 그럼 이게 이제 한 5,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손실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과정에서 손실 비용까지 손실 비용이 한 3,000억 정도 그렇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공사비는 한 5,5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현재 추가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GS건설 쪽에서는 그 입주 예정자들한테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계약서상에서는요, 그 기간 내에 입주가 안 된다든지 공사가 안 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상 지체상금이라는 걸 물게 돼 있거든요. 예, 이자를. 예. 그게 이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손실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이제 GS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겠죠. 어떤 뭐 전세라든지 자기 어떤 개인 어떤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요. 네네. 뭐 이런 것들 한 3,000억 정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8,000억 정도까지 그렇군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참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데 아파트 새로 입주했는데 뭐 누수가 발생했다더라, 뭐 이 부실시공을 했다더라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처럼 뭐 붕괴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어떻게 막을 방법 없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했던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왜 붕괴가 됐는지 그 기술적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과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어떤 환경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리 역량들 대부분 이제 GS가 공사를 해도 실제 일은 하도 업체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공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어떤 관리 역량이 기존에는 그래도 좀 직원들이 뛰어났었는데 이런 관리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이 처벌을 이제 회피를 해야 되니까 예. 처벌 회피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보는 게 주로 서류죠. 그래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볼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서류 만드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만 나면은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든요. 예. 어떤 법도 개정도 하고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법상 그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규정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장의 뭐 안전관리자 또는 실질적으로 뭐 품질관리자 이렇게 이제 법상 이런 사람들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인원을 법상 무조건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건축공사다 그러면 10억의 직원이 1명 정도가 소요됐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50억에 1명 정도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산화가 됐다든지 네. 좀 더 자동화가 돼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걸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건 이제 감리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네. 뭐 늘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언제 네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어요. 이게 매년 두 차례씩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경제정책 방향은 향후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밝히는 건데요. 예.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이제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공개를 하고 또 세법 개정 방향도 이제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보통 이 시기는 이제 연말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월에는 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고요. 저희 이제 기자들은 줄여서 하반경이라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 하반경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러니까 저희는 또 상반경이라 부르는데 네. 이 상반경을 기본 토대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정책은 많이 없고요. 일부 보완하는 정책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그럼 하반경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일단 크게 뭐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수가 현재 계속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할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느냐 이 여부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좀 세수를 좀 메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유세가 특히 이제 종부세가 많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종부세율 인하하고 또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예.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종부세 공제 금액을 또 확대를 했었고 여기에서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그 지난해 60%까지 낮췄는데요. 예. 이걸 이제 80%로 환원을 하면서 보유세를 일부 좀 더 증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은 없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뭐 보유세 감세 기조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그러면 그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것도 또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뭐 1.4% 제시를 했는데 종전보다 0.2%포인트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종부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사실상 감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뭐 그 전에 이제 뭐 감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조 일단 그대로 뭐 이제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보유세를 감세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 특히 그 와중에 이제 그 집값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제 보유세 감면이 이제 되게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의 경우는 원래 같으면 이제 지난해 100% 우리가 도달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60%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낮춰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이 공시가격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예. 이 60%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의 60%만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원래 100% 하기로 했던 걸 60%로 낮췄는데 요거를 이제 80%로 좀 올려가지고 너무 많이 감세된 부분 좀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하지만 이제 종전 예상한 대로 60% 이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재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현 정부의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그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들에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한 걸 보면 네. 사실상 상당수의 아파트 종부세율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좀 추정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병탁 신한은행 그 부동산 팀장이 그 시뮬레이션 한 걸 보니까 예컨대 지금 23억 원짜리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는 예. 2021년에 종부세로 467만 원을 내는데요. 올해 이대로 가면 59만 원만 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0만 원 이 종부세가 절감이 되고 전체 87%가 줄도록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 13억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종부세 3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종부세를 아예 이제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떨어뜨렸고요. 종부세율도 떨어뜨리고 또 공제액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공시가격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세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잠깐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2019년이면은 뭐 집값이 오르긴 해도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10억대 중반 아파트가 20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돼버렸다고 하면 10억대 중반 정도나 초반 정도 뭐 가격으로 지금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부세 기준가액을 감안하면 종부세 거의 안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수준까지 돼버린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얼추 계산한 가격으로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23억짜리 아파트가 2021년에는 467만 원 종부세 내는 게 이제 올해는 59만 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400만 원 감세가 되는 거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아주 많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수 감소폭이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세 기조가 생겨났잖아요. 대기업들은 네. 감세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 보유세마저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어디서 세수를 보충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이 되는 게 그럼 이제 어디서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좀 보완을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 먼저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 6월 말로 일단 종료가 됐거든요. 예. 이거 5년 동안 연장이 됐었는데 인하됐던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또 환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입니다. 지금 유류세가 한시 인하 조치가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2021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번 8월 말까지 현재 4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유류세 인하로 덜 거둔 세금이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지금 정부로서는 이 유류세를 원상복귀를 하는 조치 이게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올 들어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이상 지금 덜 거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는 아마 40조 정도 덜 거칠 텐데 네. 여기서 5조 5천억이면 상당히 이제 큰 세수입니다. 다른 데서 웬만큼 확보하기 힘든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종료를 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유류세 인하가 된 부분을 보면 경유 쪽에서 지금 많이 인하가 돼 있는데 예. 아무래도 경유는 뭐 화물차라든가 서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물류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경유가까지 이른바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수의 국민들이 한테 유류세를 걷어서 어찌 보면 좀 고가 아파트 부자 감세해 준 거를 좀 메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 지금 역전세 막겠다고 해서 발표했던 대책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역전세 상황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정부가
세입자들이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집주인에게 해주는 전세금 반환 목축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는, 그러니까 역전세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있는 그런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좀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집주인에 대해서는 DTI 60%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DSR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자신의 이제 소득 비중인데요. 이걸 이제 40%로 맡고 있는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그리고 나머지 대출은 이제 이자만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네. 이걸로 이제 60% 더 확대하게 해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 한 걸 한번 보니까요, 연소득 6천만 원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못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니까 약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바꿔놨고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에게 이제 돌려주라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제 은행이 바로 이제 세입자 계좌에 돈을 이제 넣어주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불은 이제 끄게 됩니다만, 이때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 이제 집주인의 DSR이 최고 한 70%까지도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 소득의 70%를 원리금 갚는 데 쓴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 만약 집값 계속 안 오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의 상환 부담이 큰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이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또 하나는 이 사실 갭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많을 텐데, 결국 정부가 어쨌든 한시적이나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이제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성장률 전망치 낮춘 거, 그거에 대한 네.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1.6%에서 1.4%로 0.2% 낮췄고요. 예. 지금 다른 뭐 민간 경제 전망하는 그 기관에서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하반기 가면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반기보다는 이제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추경 안 하는 대신에 뭐 정책금융에 15조 원 추가로 투입하고 무역금융도 184조 원 투입한다 했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과연 수출이 그만큼 수출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네, 지금 그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힘든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속초 지방의 낮 최고기온 34.5도, 대구는 34.4도 기록하면서 강원도와 남부 지방에서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은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 지방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되겠고 오전에는 남부 지방, 늦은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모레 밤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글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남과 경남, 제주도 50에서 최고 150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는 2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경 서울 24도, 광주 대구 23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강릉 32도, 인천 제주 31도, 대전 28도, 광주 대구 울산 26도, 부산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1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이도록 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김 부장이 매달 넷째 주 금요일만 기다리는 이유. 제목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기사는 지난달 23일 월 1회 주 4일 근무제 도입 첫날 두 자녀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난 삼성전자의 워킹맘 김 부장의 이야기로 화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부분적인 주 4일제는 월 필수 근무 시간인 160에서 168시간을 채우면 월급날이 끼어있는 주간의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사는 직원들은 월합의를 실천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직원들의 기본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추가 야근 수당도 아낄 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 4일제 실험은 삼성전자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SK그룹에서도 월 2회 금요일에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시행 중이고요. 대표적인 배달과 숙박 플랫폼 기업 두 곳은 각각 주 32시간 근무제와 월요일 오전 근무가 없는 주 37시간 4.5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다른 신문을 펼치다가 우연히 이런 내용의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사는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서무직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이런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이 지난해 816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과연 주 69시간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 69시간은 누구 몫이 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42님, 올해 초 시사회에 올해 목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꼭지 이상 글쓰기, 수학 강의 영상 하나 만들어 유튜브 올리기였는데 나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 한 해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6개월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4225님, 작년 늦가을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아이고 이제 겨우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무척 힘들었는데 강릉던 산불 피해로 아직도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집에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는데도 몇 달 동안 마음이 붕 뜨고 어수선해서 힘든데요. 집에 화재가 났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직까지도 제자리 돌아오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걱정까지 해주시는 아주 고운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빨리 집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벙벙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420님, 상반기에 금연 성공했어요. 그런데 금연은 입이 심심해서 과자 맛을 알아버렸고 덕분에 체중이 불었네요. 하반기 목표는 과자를 줄이는 겁니다. 과자 줄이다가 다시 담배 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성환의 시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 아니면 누가 날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사연 오늘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의견을 밝히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 KBS 일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유령아기 사건이라고 불리죠. 네. 뭐 그림자 아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이 출산 후에 출생신고하지 않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영아 2명이 숨진 채 안매장된 사실이 추가로 좀 드러났습니다. 한 아이는 인천에서 엄마가 이제 딸을 묻어서 지목한 곳에서 아이 유골이 발견이 됐고요.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아버지가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정모 씨가 지난 2016년 8월에 출생한 다음에 미신고 상태로 숨진 딸을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매장한 장소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소유한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여성은 아이의 시신을 이곳에 묻었다라고 했는데요. 경찰에 진술했을 때 출산 다음 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장례를 안 치르고 매장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키우기 힘들었다라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6일, 7일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네. 또 살해한 정황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현장 검증에서 이제 아이 유골을 찾아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인에서 있었던 일은 2015년 3월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친부가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 양육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고, 당시 아이를 낳은 아내는 아이가 아파서 숨진 걸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친모는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친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요. 시신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계속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게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살해하고 그다음에 유기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살해를 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시일이 대부분 다 지나가지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디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시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신이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신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찾아도 지형이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살해가 된 것인지 네. 혹은 또 이 진술처럼 아이가 아파서 사망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밝히기가 7, 8년이 지나버리면 그것도 공소시효도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수원에서 긴급 체포가 된 D씨의 경우는 20대인데 2019년 4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해서 혼자 살던 빌라에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야산에 그 당시에 이제 대전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네. 거기 야산에 유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5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유기 장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살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영장 실질 신문에도 출석을 포기했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나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뭐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가장 시신 찾기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도 숨진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2015년 9월에 출산을 해서 아이가 숨지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지방의 한 야산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년 전 일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지물이 변해서 시신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다음 주까지도 수색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만 네. 사건의 전말을 밝히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하는 40대 친모의 그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서 기장군 야산을 지금 경찰 2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찾고 있는데요. 예. 그 영아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도로 확장이 되면서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색도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신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시일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네, 두 사건 다 지금 과천하고 기장 사건의 경우에도 7년, 8년이 지난 거잖아요.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이라서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 외에 사법 처리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처음에는 한 70여 건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네. 그다음에 한 200여 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한 600건 가까이 또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시도청의 그 출생 미시 사건이 66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서 59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망은 10건으로 확인이 됐고 소재가 확인된 건 48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불명한 사건도 500건이 넘습니다. 하루 만에 그 전날은 수사 대상 그 미등록 미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400건 정도였는데 네. 하루 만에도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해서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도 24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신고 영아 유기나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되게 어려요. 10대, 20대의 경우가 많고 네.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렇게 어릴 때 아이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웠던 정황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아이를 살해하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네.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조언들을 전문가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대, 20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무데도 손을 벌릴 데가 없을 때 국가에서 최소한 아이를 가졌을 때 낳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우리 독일 사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단기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공적인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상담부터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뭐 여성들이 뭐 모성애가 없어서야 뭐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만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산율 해봅니다. 낮다는 네. 얘기만 하지 말고요. 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그렇죠. 만들어서 예.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 의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부산 서면의 돌려차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해서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인데요. 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그 여성이 이제 이 남성이 18층에서 내려오면서 12층에서 여성이 탄 거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폭행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폭행을 시작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10층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폭행을 이어가는데요. 10층에서 내려서 가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비명소리를 주민이 들으신 다음에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성을 제지를 했습니다. 근데 목격자들의 설명을 보면 여성분을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 폭행한 남성의 경우는 몸무게가 우선 100kg에 육박하는 네? 거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혹은 한두 명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합세해서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을 멈출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두 됐습니다. 사람이 무슨 아는 관계예요? 원한 관계예요? 왜 일면식도 그런 거예요?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예. 왜 그렇게 그리고 폭행을 해요? 이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과거에 그런 범죄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얼굴에 아주 심한 사박상을 입었고 갈비뼈에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우선 남성에 대해서 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범행 직전에 이 남성이 18층에서 나와서 네. 12층으로 내려가서 10분이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성도 여러 명이 타고 있으면 계속 엘리베이터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네.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뒤에 중간층이 12층에서 범행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미성년자 시절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됐고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회적 흉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최근에 사건들이 많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 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비명소리가 감지되면 경비실에 바로 알려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범행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 도입에 대한 의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도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소식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기 겁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좀 타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혼자 타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예. 없지. 근데 이 소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있다가 거주자가 나오니까 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4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어제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에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가지러 나온 50대 주민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친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집 앞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택배를 둔 뒤에 아파트 계단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네. 그다음에 택배를 수거하던 B 씨가 고개를 숙이니까 범행을 저질렀는데 많이 다쳤어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단지 내부와 인근 CCTV 영상을 보니 같은 체형으로 옷차림이 계속 바뀐 한 사람이 포착이 됐습니다. 범인으로 특정하고 사흘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단지 내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서 도주를 했고요. 미리 준비한 옷을 4번이나 갈아입은 것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일명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인 B 씨 집을 층간소음 민원으로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을 하고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빚에 채무에 시달리니까 그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봐두었던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유도 정말 많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부족 현상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한 소아과에서 문을 닫으며 안내문을 남겼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본인의 SNS에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폐과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공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다.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요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 폐과된 소아과의 안내문에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내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2019년에 자녀를 둔 한 보호자가 악성 허위 민원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23년 8월 5일 폐과를 알린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른 병원에서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과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이제 4살 아이가 같이 왔는데 두 번째 방문 때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보호자가 인정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 보호자가 간호사 서비스를 운운하면서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폐과를 결정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아픈 환자에게 더욱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하고 만성통증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해당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요 내용을 올린 거죠. 네네. 좀 누리꾼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만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폐과를 결정할 정도면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나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제가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요. 네. 호불호가 있는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다. 뭐 이런 뭔가 짐작해하는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폐과하게 됐더라도 저런 식으로 안내문을 올리는 건 적절한가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뭐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는데 예.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예, 오늘 지금 현재 목요일 오늘 8시 이후에요. 예. 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일부 지역입니다. 경기도 용인 여주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 삼척 홍천 춘천 강원 북부 일부 지역인데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5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370명, 그중에서 3명이 사망을 했고 남성이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열탈진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제 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늘 부러워요. 저 안영수 대표처럼 약간 이런 목소리 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턱을 안으로 당기시고요. 예. 복식이 아니라 목식으로. 늘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요즘 대학로에서 핫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핫하게 이 공연 마니아 분들의 사랑이랑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팬텀싱어.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팬텀싱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공연이 있거든요. 그거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 와일드 그레이요? 예, 와일드 그레이. 이게 저 뮤지컬 제목만 봐가지고는 뭔 뮤지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인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공연 마니아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팬텀싱어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팬텀싱어 얘기는 왜 했냐면요. 네. 이번에 팬텀싱어 시즌 4였나요? 여기서 우승한 팀이 네. 리베란테라는 팀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팀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김지훈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더블 캐스팅이라고. 네네. 저도 한 2회차 정도 심사로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가 떨어뜨렸던 배우인데 김지훈 배우가 이번에 이제 그 우승을 한 거예요. 팬텀싱어에서. 어떡해요? 사과했죠. 사과해야죠. 당시 몇 년 전이었으니까. 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날카롭게. 다시는 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내 눈이 아니었다 이렇게 몇 가지 변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속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배우가 이제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팬텀싱어 보셨던 분들 이제 팬분들이 예. 이분이 뮤지컬 배우라고? 근데 공연을 한다고? 이러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이 작품이. 팬텀싱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 또 거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 그룹 한 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남성 사중창 이제 이 팬텀싱어가 벌써 시즌 4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 첫 번째 팀부터 여기 이 약간 클래시컬한 그런 남성 중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팬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팬텀싱어에 대한 네. 인기가 예. 이 뮤지컬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배우들을 보고 가수들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무슨 콘서트니 뭐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원래 본업에 일을 하고 있는 배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모습이니까 궁금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예매 페이지도 봐보니까 뭐 그 김지훈 배우가 나오는 회차는 워낙 이 공연이 사랑도 받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회차는 거의 뭐 표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군요. 네. 또 안 대표께서도 마케팅 직접 하시니까 네. 이렇게 배우 때문에 오는 관객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이 꽤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거든요. 그 예전 일인데요. 그 제가 여기 그 시사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맘마미아. 예. 맘마미아 제가 공연 시작하자마자 녹색 어머니 해가 움직여서 소개해 주셨어요. 흥행이 빵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말씀 못 드렸던 그 흥행 요소 중요한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당시 그 TV 드라마였는데 하늘이 시어인가 여기 나왔던 박혜미 배우가 하늘이 시어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예. 이 배우가 맘마미아의 그 주인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반적으로 상생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맘마미아라는 작품을 못 들어보신 관객들도 확 오시게 되시면서 맘마미아라는 작품이 그의 초연 때부터 대구 지방공연까지 어마어마한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혹시 비슷한 사례 조승우 배우도 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배우가 뮤지컬에 나와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조승우 배우는 지하철 1호선부터 그 무대를 계속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을 만나면서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제성이 충분했는데 거의 뭐 활용정점 같은 느낌으로 당시에 영화 마라톤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초원이었나요? 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거. 이 연기에 무대 위에서의 장악력은 완전 반대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매료가 돼서 공연도 흥행에 탄력을 받고 조승우를 하는 배우도 뮤지컬 배우로서 또 영화 배우로서 연기자로서도 탄력을 받으면서 동반상승했었던 아주 좋았던 얘기.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오페라 유령 때 뭐 2배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연 시장의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마케팅 시장이 확 커지는 사례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요즘에는 의도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좋은 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스타 마케팅 이러면 그렇죠.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섭외해서 하는 스타 마케팅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맘마미아 박혜미 이런 경우 또는 지킬 앤 하이드 조승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번에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에 이 팬텀 싱어에 나왔던 김지훈 배우 이런 경우는 미리 공연을 약속했었는데 이런 기타 매체에서 다른 인기가 얻어지면서 공연에도 동반 상승되는 효과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지훈 배우랑 같이 나오는 배우들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이슈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지훈 배우가 같이 출연하는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이 이번이 초연이 아니에요. 재연되는 작품이고요. 초연 때부터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대학로에서 노래, 연기를 아주 세밀하게 잘한다는 배우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3인극인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역할에는 김경수, 정민, 박민성이라는 배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들이고 연기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배우들이거든요. 혹시 뭐 지금 저는 걱정된 게 김지훈 배우만 다 주목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한 배우만 나오면 막 이렇게 소리치다가 다른 배우 나오면 조용해. 그럼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요즘에는 그런 무매너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니까 김지훈 배우 때문에 뮤지컬 모르다가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을 봤는데 다른 배우한테 관심이 생겼다 이런 댓글들도 꽤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 그리고 매너 있게 공연 관람하시고 3인극이라서 3명의 역할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의 관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출연하는 배우라도 이름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김지훈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기세중 안지한 배우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고 더글라스라는 역할에는 4명인데 정휘, 정재환, 김리연, 윤석호 배우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배우 3인극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주 성황리에 공연 중인 작품입니다. 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뮤지컬인데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노래 첫 번째 노래는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뮤지컬의 당신의 눈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 밤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곡을 먼저 한번 선곡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히 세상이 지워지고 시간도 숨죽여 멈춰버린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날 감싸 안아주는 당신의 눈 그 안에 나를 보면 안심이 돼 당신과 함께 걷고 있으면 짙은 안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어떤 모습도 지금 여기에서 괜찮아 우리 둘이라면 당신의 눈 그 세상 안에
지금 여기서 난 아름다워. 시간을 멈추고 싶어. 이 순간이 꿈인 것만 같아. 누구도 무엇도 아닌 내가 될 수 있는 곳.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도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 둘만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래. 당신의 눈 그 세상에서.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가운데 당신의 눈이라는 넘버 정휘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너무 막 밤에 어울려요. 네. 아유, 그냥 달콤달콤이에요. 너무 덥지만 살짝 이제 저녁 됐으니까 찬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딱 음악 들으시면 그렇죠. 너무 슬퍼지지만 않는다면 참 좋은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가면은 그냥 곧바로 TV를 켠다거나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다른 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 혼자서 조용하게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라디오가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온전히 소리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면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 결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아 진짜요? 이 작품 호흡이 약간 이런 호흡이거든요. 이 인물의 섬세한 부분을 건드려서 가는 작품이라서 관객들이 보고 나중에 저 캐릭터의 서사를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세 명의 배우 캐릭터가 다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공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이 재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연 때 2번 저도 이제 반복 관람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작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면서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구도 그리고 세 명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와 묘한 탐구 이런 게 좀 느껴져서 탐닉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뮤지컬 하면은 막 노래 막 그냥 굉장히 성량 풍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쫙 부르고 막 밴드 쫙 뒤에 막 나오고 박수 꽉 치고 공연 뮤지컬은 한번 들어갈 때 으아 하고 비싸게 사서 으아 하고 기대하고 가서 노래 쫙 부르고 막 이런 건데 대학로 소극장에 이렇게 좀 섬세하게 캐릭터를 건드리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공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와일드 그레이라고 제가 제목 말씀드렸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와 사랑했던 새였던 알프레도 더글라스 그리고 곁에 있었던 로버트 로스의 이야기 이 세 명의 남성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9세기 배경은 19세기 말 런던이에요. 이제 당시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어떤 분위기 좀 엄숙하고 이랬던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는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연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 앞에 본인이 썼던 작품인 도리안 그레이를 꼭 닮은 어떤 인물을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글라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과 사랑에 빠진 뒤에 그다음에 이제 죽기 전까지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슬퍼요 내용이. 그 배역에 몰입하게 되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니까 서로의 네네. 관계 때문에 예, 예.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세 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그런 관계. 복잡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오스카 와일드와 더글라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로스의 관계는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네. 관객들이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어떤 날은 이 캐릭터가 마음을 울렸다. 이러면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회전문이라는 걸 네. 돌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품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이제 무대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예. 근데 세 명이 나오면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학로 소극장 공연에 3명, 2명 정도 나오는 공연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면 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같이 추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어느 날부터 2명, 3명이 나와서 저는 제작비 절감 차원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제작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해서 뮤지컬을 찾는지를 예상해 본다, 본인은. 근데 이제는 이 배우가 무대 위에 나와서 연기하는 걸 오랫동안 보고 싶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다면 등장인물을 명수를 줄이고 각 캐릭터의 섬세한 그 내면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오랫동안 무대 위에 서 있고 이렇다면 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온전히 그 배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객만 있다고 하면 막 눈에서 막 하트 뿅뿅 나오면서 10분 혼자 얘기하든 말든 뭐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공연 마니아에 대한 정의를 이 시사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공연 마니아 별거 아니다. 한번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이 공연을 예매하고 보러 가기로 실행하는 사람은 공연 마니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혼자 분석을 해봤어요. 이런 마니아는 어떤 형태로 나눌까? 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니아의 종류를 3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3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2가지는 약간 부족한 느낌. 2가지는 너무 급하게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첫 번째의 경우는 예전에 한번 공연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기 전에 주변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몇 년 뒤에 재연을 올렸을 때 재밌었던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또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공연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 대중적인 마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오늘 방송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배우가 특정 배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떤 공연을 하든 간에 몇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팬덤으로 움직이는 관객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팬클럽도 있고 그러면 자 우리 갑시다. 그러고 와 하고 같이 오고. 제가 팬클럽으로 움직이는 느낌까지 못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게 아이돌부터 시작했던 문화이기도 한데 요즘에 뮤지컬 배우분들도 본인들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 번씩의 다관람 그리고 이제 공연 예매 페이지 보면은 몇 번 이상 관람하면 어떤 상품을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혜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관람 혜택이라고 해서. 이런 부류의 공연 마니아 분들 계시죠. 근데 세 번째가 좀 재밌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 경우로 공연을 본 거예요. 배우의 팬 입장에서. 근데 아주 많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공연을 봤는데 이 공연 볼 때마다 한 2-3번 정도는 보려고 했는데 볼 때마다 캐릭터의 서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대사와 대사 사이에 그 배우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걸로 그전에 못 느꼈던 그 느낌을 받게 되고 분명히 똑같은 텍스트에 똑같은 넘버를 부르는데 어제 봤던 공연인데 오늘 봤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캐릭터의 감정이 이입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 번째 공연 마니아가 되시는 것 같은 경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이 딱 그런 느낌의 공연이다. 세 번째 유형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 3명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 그다음에 그 더글라스, 그다음에 그 로스. 이 3명 중에 한 명한테 자꾸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공연 보시면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또는 이상하게 동정이 가거나 막 격분이 되거나 그럼 이제 이런 분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그 누구의 엄마다 이런 느낌으로 나는 와일드맘, 나는 로스맘, 나는 더글라스맘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어떤 그 모성애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하고 네네.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최고네요. 너무 감사하죠. 작품을 네. 그렇게 분석해주고 특히 이런 거는 창작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고민했던 걸 같이 고민해 주는구나 해서 약간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 공연 제작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통 공연하면 오픈런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한 번 시즌하면 평균 100회 정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 네. 똑같은 공연을 100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유일한 한 번씩을 100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약간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마니아틱한 느낌이 나서 대중적으로 가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공연을 깊이 파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나면 묘한 성취감, 보람? 아니, 공연장 크지 않고 관객 숫자 많지 않으면은 떡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그 떡 끝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런 이벤트도 가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가가지고? 네, 오픈할 때 와서 이제 비슷한 분장하고 해서 약간 저번에 저희 하고 있는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보면은 귀신 얘기니까 양갱이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해야죠. 당연히. 관객들한테 보답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점차 많아지니까는 공연의 그 가이드, 공연 가이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곡 하나 더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세 명의 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솔로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세 명이 함께 부른 곡 넘버 중에 초상화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네. 이 넘버 마지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애청자분들한테 네. 똑같은 선물이 좀 되길 바랍니다. 양갱. 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가운데 초상화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